네, 머니사이트 오늘은 채권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새벽에 연준의 6월 FOMC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중립적이라는 의견, 매파적이라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중립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우려했던 게 올해, 내년은 모르겠고 내후년은 더더욱 모르겠고 올해만 봤었을 때 기준금리 몇 번 인하할 거냐 점도표 중간값이 원래 2회였거든요. 근데 이게 1회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회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분산도는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었지만 2회를 유지했다라는 것만으로 좀 안도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보다는 물가 특히 시점도 정해줬죠. 이제 올 여름에 뭔가 큰 것이 올 것처럼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들을 했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올해 점도표 같은 경우도 이 경로가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걸 시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매파적이라고 보기에도 완화적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중립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FOMC는 중립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 여름에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때쯤이면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4월부터 관세 얘기는 나왔었고 5월 물가와 5월 소매 판매, 5월 경제지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물가 관세에 대한 영향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저희가 관세 영향이 어디까지 부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 개가 있지만 뭐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자체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가 이제 하반기 때는 물가가 작년 기저효과만 감안하더라도 좀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12월 달 제일 연말에 물가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게 한 3.3%입니다. 근데 이번에 6월 FOMC에서 연준이 제시한 수정 경제 전망을 보시게 되면 헤드라인 PC 물가 전망치를 3.0으로 올려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3.0이 연평균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4분기 정도의 YOY 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랑 헤드라인 PC 물가는 평균적으로 0.4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3.0에다가 0.4를 더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3.3과 비슷한 3.4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로의 문제인 거죠. 파월이 우려하는 것처럼 여름에 관세의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서 3분기 때 물가가 오르고 3.4까지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계속 관세 영향을 받아가면서 올라가서 연말 정도의 3.4가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좀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미국의 물가가 4%를 넘지 않는 이상 연준의 인하 경로를 꺾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가 4%를 넘지 않는 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미국의 최근에 5월 소매 판매를 보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만약 관세로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관세 얘기를 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로 인해서 연준이 사실 금리 인하를 못할 거 아니냐는 우려들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5월 소매 판매를 보시게 되면 사실 세 가지 위주로 되게 많이 빠졌는데 첫 번째가 주거비, 그리고 두 번째가 건축 자재, 그리고 세 번째가 주유소입니다. 근데 물론 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니까요. 근데 유가가 지금 전쟁 때문에 올라가서 다음 달에 전월 대비 증가율로는 사실 물가 상승을 기여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필수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 측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좀 낮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나머지 자율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필수 소비재가 많이 차지해 나가면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가 지금 고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나 주택 시장 지수들이 지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나 아니면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소매 판매에서 P가 올라가더라도, 즉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량, Q 자체가 빠지면서 소매 판매를 좀 끌어내리는 영향들을 좀 저희가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세 영향이 P, 가격 자체를 되게 많이 끌어올리면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뭐 연준이 하루하루 데이터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경기 사이클이 둔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물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연준의 또 하나의 책목 고용도 이제 중요할 텐데요. 파월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용이 견조하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고용 둔화 신호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께서는 고용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점진적으로 둔화가 계속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열 국면은 확실히 끝났다. 그럼 이게 조금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싸움인 건데, 네. 우선 저희가 가장 주간으로 그 빈도수가 높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 그림이고, 실업자가 만약에 다시 재취업이 안 되면 실업수당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1년 12월, 즉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개 주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9월 달에 연준이 50bp B컷을 단행을 했었는데 그 직전에 7, 8월 고용지표가 안 좋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큼 몇 개, 한 3, 4개 주에서는 그때 실업률이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실업자가 증가했었던 그 폭만큼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계속 꾸준히 견조하다라고 보기에는 가장 최근에 접하고 있는 지표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올해랑 내년, 내후년 3개년도의 실업률을 다 상향 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치를. 그래서 올해랑 내년은 4.5%까지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4.5%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연준도 금리 인하 신호로 분명히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에 뭐 멍청한 사람이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파월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확인을 통해서 신중한 금리 결정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는 조건, 실업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해도 1월 달에 3.0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3까지 갔다가 2.4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상반기에도 물가가 빠지고 있었지만 금리를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물가 자체가 4%까지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 부근에서의 등락은 이미 첫 인하 때 물가가 2.0 목표치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실제로 작년 9월 달에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0bp, 0.5%포인트를 금리 인하했었을 때도 미국의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였고요. 그리고 하반기 동안 총 100bp를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때 평균이 2.6%를 좀 넘습니다. 물가가.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2.9%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물가는 이미 3% 정도 부근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인하가 나오려면 고용지표가 조금 훼손이 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이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이번 점도표를 보면 올해 2회 금리 인하와 아예 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좀 늘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위원님께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몇 회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준 위원들도 올해 한 네. 번도 아니고 동결하자라고 점을 찍은 위원 수가 7명이고 한 번도 아니고 그냥 2번 인하를 하자라고 점을 찍은 위원 수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양분화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저조차도 예상하기 당연히 어렵다. 근데 다만 저는 고용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들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9월 달하고 12월 달 연내 2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하고 계시다. 고용 둔화, 경기 둔화가 원인이 되는 금리 인하라면 주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뭐 시장은 그동안에 좀 금리 인하를 기다려온 측면들이 있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2023년에도 금리가 올랐고 뭐 지금도 뭐 4.6, 4.8%까지 올해만 보더라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었어요. 근데 네. 그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거를 이제 베어 스티프닝 장세라고 하고, 단기물 금리가 많이 내려오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걸 불 스티프닝 장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 이유가 고용시장이고 경기였다라고 하면, 과거에도 증시는 중장기적으로 좀 시차를 두고 나서는 사실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금리 인하하는 그 시점, 그 신호가 경기였다라고 하면 항상 조정은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제 전망대로 3분기 정도 여름에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가 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이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좀 일부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펀더멘털의 약화, 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을 뭐 감안을 한다면 하반기에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채권이 더 매력적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시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하를 하는 순간에 증시가 조정되면 그 이후로 3개월간은 저라도 주식 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망대로 만약에 경기에 조금 크래시가 오는 그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 기간 동안은 채권을 좀 보유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전망대로 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지금 모아놨었던 채권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주식으로 갈아타는 이런 좀 플로우를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2차 추경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이 국고채 시장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추경이 원래 한 20조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네. 추경이.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된 거는 세입 경정,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10조를 더 추가해서 30조를 그 추경을 하기로 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적자 국채를 찍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은 없다라고 대통령실과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급 부담에 대한 실제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내년도 예산안이 나오는데, 당연하게 확장 재정, 즉 돈을 좀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거다라는 이 예측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까지는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는 WGBI라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우리나라 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자금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공급 부담에 대한 이슈가 올해 내내, 하반기 내내 자리 잡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부담 이슈는 좀 해소될 수가 있다.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움직임이 있고 한국은행의 뭐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조금 꿈틀대고 있으면서 한국은행 통화 정책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한 1, 2분기, 2분기 중반까지 다른 미국, 독일, 일본 국채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올라갈 때도, 상승할 때도 우리나라만 올라가지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지금 0% 제시하는 기관들도 있고, 대순환 경기 사이클에서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확장 재정만으로 소순환 사이클이 반등한다라고 해서 금리가 얼마나 상승할까,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구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내려가는 강세장을 좀 유지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할 때 1순위로 삼았던 게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나 환율이나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안정이 후순위로 바뀌었었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거는, 만약에 국내 채권 시장을 투자하려거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3분기 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라면 7월과 8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8월 달에는 다시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해 줍니다. 근데 그때 올해 성장률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내년도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수준이 2.0까지 올리느냐, 이런 부분 보셔야 되고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성장보다 앞순위에 두면서 우리가 조금 동결기조를 가져가서 좀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를 막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나올지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